뭐 농지법이야 뭐 한 20분이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보자. 또 한 과목씩 끝날 거야. 자, 주택법 1시간 조금 더 걸릴 거야. 그 다음에 주택법하고 농지법도 1시간 조금 더. 분량이 6시 반이 목표잖아. 그죠? 6시 반까지는 끝낼게. 얼마 안 남았어. 지금 4시잖아. 5시 10분에 끝난다 치고 20분에 쉬어서 한꺼번에 교수님 1시간 넘지 않다고? 어? 한꺼번에 1시간 넘게? 아니 한 과목이 주택법을 한꺼번에 끝내야 되잖아. 쫙. 그 다음에 건축법, 째, 농지법, 띵, 띵 끝나고. 얼마 안 남았어. 꼭 수업 시작하려고 하면 졸리다고 하고 쉬는 시간은 찌르고 돌아다니고 쉬는 시간에 엎어져 자 그럼 그 시간대 그러면 그 5분 10분만 자도 1시간 졸업 없어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그죠? 수업 시간은 졸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생생하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꼭 청개구리 같아 청개구리. 저도 졸려요 강의하면서. 안 졸릴 수가 없어. 떠드는 사람도 졸어. 하물며 앉아있는 사람이 안 졸릴 리가 없지. 그죠?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야. 뭐, 그렇다고 잠이나 푹푹 자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맨날 공부에 쫄리고, 그냥, 뭐, 밤에도 졸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꾹뻑꾹뻑거리면서 그냥 버티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으니 체력이 그게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차피 졸린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졸리면 버티려고 하지 마. 안 들어와. 그거 기회. 그때는 그냥 차라리 자. 그냥, 턱 받치고 자도 좋고 엎어져 자도 괜찮아. 그냥 차라리 조금을 자. 10분 정도만 자도 깨고 나서 보면 정신이 맑아져. 그럼 차라리 나머지 시간 버티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1시간 내내 졸면서 버티고 있지 말고 차라리 10분을 자고 있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아셨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무슨 법? 주택법.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자. 자, 주택법은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7문제. 목표는 5개. 7문제 중에 목표는 5개야. 자, 먼저 주택법에서 시험 문제 꼭 나는 거 뭐죠? 앞에 용어정의들 약 2문제가 출제돼. 그래서 용어정의가 또 둘로 나눈다면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고 그 밖에 나머지들 용어 둘로 나누자. 그럼 주택에 관련된 용어로서는 첫 번째 주택이 뭘까? 개념 정리를 이 주택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핵심은 세대 우리 가족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때는 건축물만 주택이다.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부속 토지도 포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주택의 종류는 첫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먼저 나눠요. 근데 그건 위에 써 있어. 개념 속에 써 있어.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공동주택도 3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공간이 빠지고 공주택에는 기숙사가 빠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 자, 또 두 번째,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을 나누자. 이렇게 나누죠? 첫째,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갖춰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서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먼저야. 그래야 국민주택이 된단다. 그럼 첫째, 누가 짓는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그자들이 건설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그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두 번째는 이런 공공건설 사업체 말고도 민간건설 사업체가 지어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어. 근데 무슨 자금으로 짓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때는 건설되는 것만 들어간다. 개량되는 것도 들어간다. 건설되거나 축기 개량되는 주택도 국민주택에 들어가는데 그럼 국민주택이 되려면 마지막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한다라는 요건. 그러면 국민주택이다.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얼마일까? 또 그걸 정리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란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일 것?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예외가 있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를 한다. 그렇다면 수도권하고 도시적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구민주택 규모는 얼마다? 85. 예, 수도권하고 도시적은 무조건 85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하고 연에서는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걸 구민주택 규모를 한다. 그럼 구민주택 규모 따질 때 단독주택에서 지하실은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한다? 제외한다? 여기 안 써놨어. 근데 그걸 뭐로 쓴다고? 거실로 쓴다면, 지하실을 거실로 따면 그거는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외벽의 내부선. 무슨 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건 주거전용 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이야. 이걸 무슨 치수라 부른다? 눈으로 잰다. 보이는 대로 잰다. 안목치수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주택도 있죠?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공통적으로 갖출 것. 첫째,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하야 미만이야? 미만이야. 따라서 299세대까지만 지을 수 있다. 두 번째, 규모를 얼마나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된다. 세 번째, 어디에서만 건설한다? 도시지역에만 건설한다. 셋을 잘라야 돼.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로 짓고 도시지역에다 건설할 것. 그러면 뭐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소형주택의 개념은 올해 시험 문제 영순위 찍었어. 시험 문제 난다고 찍었어. 영순위야. 자, 첫째, 소형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원룸형주택이라고 부르던 거야. 이걸 내용을 일부 수정해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소형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바꿨다. 그래서 영순위라는 얘기야. 종전에 있던 원룸형주택을 없애버리고 소형주택으로 바꾸면서 내용도 일부 수정. 그래서 중요하죠. 첫째, 소형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50이야? 60이야? 60. 종전의 원룸형주택 50, 소형주택 60까지 10을 더 늘려줬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뭘 세워야 돼? 안에다 욕실하고 부엌을 갖출 것. 그건 다 공통적이어서 옛날도 있던 거야. 근데 세 번째,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나 된다?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뭐라고 한다? 하나의 공간, 즉 원룸이 되도록 할 것. 하나의 공간이죠. 근데 문제는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라면 3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럼 30 이상부터 최대 얼마까지야? 60까지죠. 더 올라갈 수는 없어. 그죠? 최대가 60이니까. 그럼 30 이상부터 60.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랍니까? 침실을 몇 개까지 지을 수 있다? 3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침실을 몇 개 둘 수 있다?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3개까지 침실을 들일 수 있죠? 그때 침실의 각 방의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됩니까? 그건 7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최소한 방 하나하나마다 최소한 7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3개의 침실을 둘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2개 이상 되는 침실이, 그럼 2개 이상이니까 침실은 최대가 3개까지 밖에 안 되니까 2개하고 3개의 침실은, 이 말이죠? 2개 침실, 3개 침실은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얼마일 것? 3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 꼭 그렇게 쓰냐? 그냥 3분의 1 이하일 것. 그러면 되지. 무슨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뭐 요지라를 싸가지 없어서라. 그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3분의 1 이하만 더라. 뭐가? 투룸하고 3룸까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만 지을 것. 요까지죠? 마지막, 지하층에는 세대수를 설치하지 않는다. 예, 지하는 세대 안 들어가요. 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의 공통점은 건축연의 심의를 거치면 이걸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주택 쓰는 걸 5개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걸 4개층이 아니라 5개층까지 쓰는 건 건축연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요까지. 자, 세대 구분형 공주택은 일단 뭐로 나눠지죠? 크게 둘로 나눠져. 첫째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주택. 또 하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 등을 받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주택.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두 가지 공통점, 둘 다 양쪽의 공통점. 첫째는 세대가 구분되는 부분 있잖아. 두 세대로 나눴잖아.
그러면 그때 세대 구분된 부분, 그거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예, 그건 별도로 다 소유권에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얘기야? 빌려주는 것만 되지. 세대 구분한 건 그거는 따로 매매 계약하는 건 안 된다. 파는 건 안 되고 빌려주는 것만 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두 번째, 세대는 몇으로 나눴어도 2개, 3개 세대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만 본다는 거. 그래서 실제는 2세대로 나눠져도 법적으로는 1세대로 본다. 그 두 가지가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각각 첫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군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각각 뭘 둬야 됩니까? 별도의 욕실, 부엌만 두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두란다? 현관. 각각 출입구가 따로따로 두라는 얘기야. 욕실과 부엌과 현관. 욕실과 부엌과 현관. 이렇게 따로따로 둘 것.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다 뭘 둔다?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량구조에 경계부를 설치할 것. 세 번째, 세대분형 군택은 주택단지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할 것? 3분의 1 이하까지만 할 것. 그럼 세대수만 그럴까? 아니요. 주거전유 면적도 전체 주거전유 면적의 3분의 1 이하만 세대구분형 공택으로 할 것.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주택은 이건 이미진 아파트를 갖다 세대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까지만 뭐만 가능할까? 첫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일 것? 2세대 이하일 것. 이거 법 잘못 만든 거죠. 2세대 이하 해버리면 몇 세대 된다는 얘기야? 한 세대. 그럼 한 세대는 세대 구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몇 세대라고 했을 때 2세대일 것 이랬어야지. 2개 세대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거 주택법상 사업계획 수입받고 있는 건 합쳐서 둘 다 해서 기존 세대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몇 세대 된다는 얘기야? 새로 짓는 건 3개 세대로 나눠도 좋고 4개 세대로 나눠도 좋고 5세대로 나눠도 좋다는 얘기야. 새로 짓는 건. 근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세대 구분하는 건 합쳐서 2개에서만 이하만 하니까 2개밖에 못 나눈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로 둔다는 건 세대 구분 안 한 거니까 그건 말이 없는 거고 최소한 2개밖에 못 나누는 게 밑에 주택의 특성이라는 거. 그건 잊지 말고. 두 번째, 각각 욕실과 부엌과 이건 현관을 설치합니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합니까? 여기는 현관이 아니야. 구분 출입문. 무슨 말이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속에서 둘로 나누라는 얘기야. 그때 각각 들어가는 문은 구분 출입문이죠.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 뭐가 먼저 보여? 문이 보이는 이 문은 뭐야? 현관이야. 현관문 열고 들어가. 안에서 다시 세대가 나눠지죠? 그게 구분 출입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관과 구분 출입문을 구분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잖아. 이미 지어졌으니까 뭐가 설치돼 있어? 현관문 있어.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속에서 세대를 나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문은 무슨 말이 한다? 구분 출입문. 밖에 있는 문은 현관. 그래서 현관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니까 현관은. 이해되죠? 구분 출입문과 현관을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죠. 또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단지 공주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일 것? 이건 3분의 1이 아니야. 여기는 얼마? 10분의 1 이하이고 동시에 한 개 동에는 몇 도만 올라간단다? 한 개 동에 들어가는 건 얼마까지만 들어가래? 공주택 전체 세대수의 한 해당 동에 3분의 1만 세대 구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세대 구분형 들어가는 건 한 개 동 100세대라면 몇 세대만 들어가요? 3분의 1이니까 33.33 이하만 들어가니까 결국 33세대만 넣어야 되지. 더 들어가면 안 돼. 한 개 동에는 그 한 개 동에 3분의 1만 들어가고 전체로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전체가 600세대라면 60세대만. 그럼 60세대도 한 개 동 100세대인데다 60세대 다 집어넣으면 돼? 아니요. 한 개 동에서는 그거의 3분의 1. 그럼 100세대 중에 그거의 3분의 1, 33.34까지만. 그러니까 33.33 이하면 33세대. 요거만 집어. 그럼 나머지 60세대에서 33세대 집어넣었으면 몇 세대 남았어? 27세대. 그거는 따로 옆에 동으로 옮겨가서 거기다 설치해야 되지. 한 개 동에는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라. 한 개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로서는 10분의 1.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되게 까다롭게 만든 요건이죠. 자, 거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었어. 다시 봐봐. 자, 지금은 그 그림까지 그릴 시간 없어. 자, 준주택이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야. 근데 뭐로 쓸 수 있어?
주거실로서 생활이 가능해.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기다오노, 기숙사, 다중생활설, 오피스텔, 논주택. 이때 다중생활설은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2종 근생의 다중생활설이 있고 숙박설의 다중생활이 있거든. 받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세, 받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 숙박시설. 둘 다 준주택이라고 불리운다. 아셨죠? 둘 다 준주택이야. 그까지. 다음 핵심 정리 62번. 뭐가 나죠? 또 용어적인 나머지들 이제 또 보자. 뭐가 있죠? 공공택지는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뭘 지어야 돼?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두 번째, 주택단지는 다음의 시설로 분리되는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이게 핵심이야. 뭐뭐로 나눠지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작년에 시험 문제 뭐가 났죠? 철도, 고속도로를 내면서 뭘 했더냐? 자동차 전용도로 내면서 폭 20m인 무슨 폭 20m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뭐 이런 식으로 냈어. 근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건 폭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잖아. 그럼 폭이 10m인, 폭이 20m인, 폭이 50m인 어떤 걸 했든지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다가 또 폭이 몇 미터이라는 이런 말을 집어넣은 건 그냥 속임수로 집어넣은 거지.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는 폭을 묻지 않는다. 몇 폭이 몇 미터든지 묻지 않고 다 그건 별개의 주택단지로 된단다. 반면에 일반도라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따져야 되죠. 일반도로는 폭 몇 미터? 20미터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미터. 그래서 21, 8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합격증 딱 소식 듣는 순간 뭐 해야 돼? 8도로다 유랑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며칠 동안? 20일. 그래서 21, 8도라고 애워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잘 애워도 21, 8도.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를 뭘 한다?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공간으로서 각각 공구별로 뭐 할 수 있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두 가지야. 착공신고 따로따로, 사용검사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걸 뭐라 부른다? 공구. 근데 이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첫째, 공구별로는 일정한 경계를 설정해야 되죠. 그때 폭이 몇 미터? 6미터 이상되는 주택단지는 도로라든지 부서주차라든지 녹지라든지 또는 옹벽 같은 거로 경계를 설정할 것. 두 번째, 이때 각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일 것? 300세대 이상일 것. 대단히 시험 문제 많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려면 그 주택단지 세대수는 몇 세대가 돼야 돼? 600세대가 돼야 300세대, 300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거기까지요. 따라서 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대를, 각 공구별로 세대수는 몇 세대일 것? 각각 300세대 이상일 것. 주택단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일 것. 그 기본적인 내용들 시험 문제 영수해. 자, 밑에 부대시설이라는 건 주택에 딸린 일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죠. 그래서 딸린 것들이 뭐뭐 있죠?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있대요? 담장 옆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위에다가 건축하였다. 뭐라고? 말 만들어.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차장에 보면 왜 사람들 돈 받잖아요. 그 관리사무소 있잖아.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어디 있대? 예, 담장 옆에 있는 주택단지는 도로 위에다가 건축하였다. 최근에 건축설비는 복리설에 속한다라고 작년에 시험 문제 났잖아. 그럼 건축설비는 복리설입니까? 아니요. 부대시설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 났었고. 두 번째, 그럼 복리설에는 뭐가 있을까?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뭐뭐 있던다? 근린생활시설, 또 유치원, 어린놀이터, 경로당, 주민시설. 거기 외우는 방법이 있네. 근생시설 건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죠. 상가 건물에 가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럼 유치원에는 애들이 뛰어노는 뭐가 있어야 돼? 어린 놀이터가 있어야 되죠. 또 거기에 뭐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그럼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운동 좀 해야 되죠. 운동시설이 있다. 그렇게 그랬어. 그래서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 가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에는 어린 놀이터가 있고, 또 경로당에는 주민 운동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5가지를 뭐라 부른다? 복리시설이란다. 그렇게 또박또박 제발 좀 정리합니다. 근데 거기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뭔 아니래? 복리시설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를 봐라.
그런 아파트 정안의 상가에 없는 시설들이 있더라. 이종생이 못 들어가는 게 있더라. 어떤 게 안 들어간답니까? 예, 총장 안 단다. 뭐 간다? 총장 안 단다. 우리 총장님은 되게 똑똑해서 모든 걸 다 안 단다. 그게 총장 안 단다야. 그죠? 총이 뭐죠? 총법 판매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에 저 엽총 파는 거 보셨나요? 아마 그런 아파트는 내 생전 본 적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총법 판매소. 총장. 장이 뭐죠? 예, 장의사. 거기 저기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염하시는 분들 거기 있어요? 예, 나 그런 거 그 점포에 있는 건 본 적이 없어. 아파트 단지에. 그죠? 장의사. 또 뭐? 총장 안마실수. 거기다 안마실수 만들어놓으면 마누라들이 와가지고 거기 다 때려부신다고 그럴 거야. 어? 우리 남편 거기 들어가서 맨날 저기 한다고. 그런 거 없잖아. 안마실수 없죠? 단란주점. 거기 단란주점 있어요? 아니, 없어요. 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있어요? 없습니다. 총장 안 단다는 이종생이지만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을 또 구분하고 있죠. 기간시설이 뭐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기간시설. 그 주택단지에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 단 간선시설 중에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그 기간시설도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에 포함시키는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주택단지 안에 있어. 그런데도 그 기간시설을 뭐로 본대? 간선시설로 보는 게 있대. 몇 가지? 3가지. 머리점 얻어서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가통지.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건 왜 안 돼?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여기는 현재는 2가지만 해.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 보면요. 리모델링을 3가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돼 있어. 첫째, 대수선. 두 번째, 증축. 하나 더, 개축. 그래서 앞으로는 증축하고 대수선 리모델링만 아니라 뭐도 있단다? 개축 리모델링도 허용한다라고 법에는 돼 있는데 건축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주택법에서는 개축 리모델링은 있다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수선하고 증축 리모델링만 현재는 인정하자. 자, 그때 이 증축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수로 나눠진다. 첫째, 세대별 증축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 있다. 이때 세대별 증축은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예, 기존 주거지의 면적의 얼마까지? 30%까지 원래는 증축이 가능한데 다만 종전했던 주거지의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85 미만이라면 그때 얼마까지 가능하다? 40%까지 30%라 기존 주거지 면적의 40%까지 세대별 증축을 할 수 있다. 까지. 근데 뭐도 가능하답니까? 그 밑에 세대수 증가형 증축도 가능하대. 그럼 세대수 증가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존 세대수 범위 내에서 최대 15%. 1000세대가 있다면 150세대. 세대수 증가할 수 있죠? 다만 세대수 증가시키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뭔데? 수직 증축. 따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 옥상에다가 세대수를 더 올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원래는 몇 개쯤 가죠? 3개층까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토를 다뤄놨죠? 14층 이하라면 몇 개쯤만 가능하다? 2개층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3개층 이상이야. 그저놓고는 근데 말이야 14층이었자는 2개층만 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나오라는 얘기야?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세대수 증가에 수직 주축이 가능하고 만약에 15층 이상이라면 몇 개층까지만? 3개층만 가능하다. 결국 그렇게 처음부터 써놓지. 이러면 처음부터 3개층 해놓고는 14층 이하는 2개층 일어났으니까 결국 다시 정리하면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부터는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거기까지. 자, 핵심 정리 63번.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나눠지죠? 이때 등록사업자라는 건 누구한테 등록하죠? 국자한테 등록하는데 언제 등록하죠?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이상 지는 자,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짓는 자. 다만 공동주택 중에 연간 30세대 이상부터 등록만 해도 되는 자가 있죠? 첫째 뭐 짓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그때는 연간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하면 되죠? 또 하나 있어. 소형주택하고
주거절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거. 이걸 무슨 집이라고 그랬죠? 주인집. 그래서 소형주택에다가 85초가 되는 주택 한 세대 주인집을 하나 더 짓는 거. 요거는 몇 세대부터? 3세대 이상. 연간 3세대 이상부터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지 면적은 얼마일 때? 1만 제곱미터에서 조성할 때,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그때 등록이 필요하답니다. 자, 두 번째,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 누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 자들은 등록 안 해도 된다. 또 있죠? 등록하는 거. 누가?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또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거기까지. 근데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럼으로써 뭘 입혔어? 자기들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손해배상 책임 진단진다? 지랍니다. 그때는 시공자의 책임만 집니까? 아니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도 같이 배상해야 되고, 시공자 책임은 당연히 지는 거고, 하자보수 책임 져야 되는 거고, 동시에 자기 귀책 사유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같이 진다. 자, 핵심전이 64번에 뭐가 나죠?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날 거야. 이번에 첫째, 주택조합에는 몇 가지겠다? 세 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중에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된다 그랬죠? 그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죠? 여기는 어디야? 수도권 전체.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으면 수도권 내에서는 어디든지 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죠? 자, 충청북도에서만, 전라북도는, 강원도는, 강원도에서만, 제주도는, 제주도에서만. 그러나 나머지들은 최소한 2개 이상. 그죠? 저기 전라남도는 어디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상남도, 부울경, 거기는 셋이 같이 할 수 있어. 그죠? 그 지역이 지역주택조합 조언이 되는 자리야. 그 다음에 TK가 어디야? 대구하고 경상북도하고 거기서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최소한 2 이상으로 결정이 많은데, 아까 말한 충청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자기들 그 도에서만 되지, 난 옆에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없다. 몇 번 얘기했었죠?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났는데 혹시 몰라서 짚어봤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하는 거죠?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아파트 뭐 하려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그랬었죠. 따라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뭐 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설립한 조합이거든. 따라서 지역과 직장은 뭐가 없죠? 법인격이 없어요. 네, 맞는 말이야. 뭐가 없으니까? 집이 없어. 주택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 법인격,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권리의 주체가 되면 법인격을 못 가져.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뭘 갖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뭘 갖는다? 법인격을 갖는다. 그건 정비법에 있는 법인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됐어요. 자, 거기까지. 저는 여기 안 써 있어도 일단 거기 정리하고. 두 번째, 그럼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받으라. 누구한테?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그럼 조합을 해산할 때도 뭔다? 해산인가를 받아라.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설립할 때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옛날에 시험 문제 아마 한 50번은 냈을 거야. 내가 말하는 데는 무슨 법이 들어있다? 과장법이 들어있어. 예. 시험 본지 지금 34회밖에 안 하는데 무슨 50번을 보면 같은 시험 문제를 몇 번씩 내라고. 그죠? 예. 그냥 하는 소리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는다. 설립 신고만 할 수 있다. 신고. 핵심 단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무슨 조합? 지역의 직장이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상. 근데 이 설립 신고하고 설립한 후에 나중에 중간에 뭐 한다? 변경하거나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인가받을까? 신고만으로 했을까?
설립할 때 신고했으니까 변경도 신고, 해산도 신고다. 아셨죠? 설립할 때 인가 받으면 변경인가 해산인가. 설립할 때 신고, 변경 신고, 해산 신고. 오케이? 거기까지도 기억.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고. 그 밑에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발견 요건이 있어야 돼. 그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 토지는 80%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얼마?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돼. 그래서 80%의 사용권 플러스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원해준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때는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할 때 둘로 나눠놓고 전체 동을 한다면 얼마큼 되죠? 전체 거기 3분의 2 플러스 동별 과반수 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야? 전체는 구분 수의자 및 이격권의 3분의 1이고 각 동별로는 최소한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동만 한다면 그 한 개 동에 구분수의자 이격권에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전체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 각 동별로 과반수. 하나만 한다면 그 한 개 동에 3분의 2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 결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대수선은 10년만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지나면 돼. 그 다음에 증축은 최소한 원칙 15년을 지나야 된다. 그 정도 완성이에요. 자, 밑에 조합원에 관한 내용. 첫째, 조합원 숫자는 몇몇 가지 수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으로다. 이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따질 때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한다. 만약에 중간에 사업계획 승인이 변경돼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더 변경됐죠? 500세대 지려면 250명 되는데 중간에 변경돼가지고 700세대 짓겠대. 그러면 변경된 세대수의 50%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700세대면 350명 이상의 조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례를 생각하면서 암기하라 그랬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그러면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수 50% 이상이죠? 변경되면 변경된 세대수의 그때는 50% 이상 필요하고 그럼 조합원은 최소한 몇 명으로 된다? 20명. 그럼 30세대만 짓는다면 30세대 예정 세대수의 50% 얼마? 15명. 된다? 안 돼요. 그때는 최소 20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15명이 아니라 고를 때는 20명이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내려가서 중요한 것. 또 모집, 신고.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원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나 조합원 모집할래요? 라고 뭐 해야 돼? 모집 발기인들이 모집 신고를 해야 돼요. 그때 모집 신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 신고할 수 있다? 사용권은 몇 프로 확보해야 돼? 주택건설 대지의 50%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시장구석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 신고는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합니까? 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모집하겠다고? 거기서는 공개 모집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해야 된다. 다만 그렇게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조합원이 뭐죠?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탈퇴하거나 이래서 결혼이 발생했죠? 그럼 결혼을 발생한 건 다시 충원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모집했더니 인원이 미달돼 가지고 다시 재모집하죠? 그때는 다시 모집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법은 선착순 그 말이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 때는 50%의 사용권은 확보해가지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집했던 조합원이 중간에 탈퇴 등으로 인원이 결혼이 되거나 아니면 재모집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모집 신고를 다시는 안 하고 안 한다는 것 중에 모집 신고 안 하고 방법은 선착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거까지 기억합니다. 아셨죠? 다음 조합원 발기인의 권리무하고 나죠. 발기인이 뭐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맨 앞장서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대부분이 뭐 할 사람들? 임원회 먹을 사람들 발기인을 하죠. 그래서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 뭐 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걸로 봅니다. 모집신고 하는 날이 자기들이 가입한 날이야. 자기들이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발기인은 주택조합에 뭐야? 가입 신청자와 뭐 같다?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죠. 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설명 및 보관 임무 이거 됐죠. 그럼 모집 주체들은 설명한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설명해야 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사실을 뭘 받아야 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입 그 신청서 이거 읽어봐라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다 설명했다는 걸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간 보관합니까? 4번을 5년간 보관해야 돼. 그래서 원본은 그 가입 신청한테 주고 모집 주체들은 그걸 4번만 자기들이 그 복사한 4번을 5년간은 보관해야 된다. 여기까지. 자, 청약의 철회. 올해 시험 문제 명순위. 청약의 철회는 시험 문제 명순위야. 아마 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올해는 이겁니다. 왜? 작년까지는 청약 철회가 없었어. 올해부터만 정되는 거야. 그래서 청약 철회는 꼭 기억할 거. 자, 먼저 청약 철회는 언제 할 수 있단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 조심하세요.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땡 틀려요.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 날이야? 돈 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청약 철회는 돈 낸 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만 할 수 있다? 30일 이내만 청약 처리할 수 있다. 며칠 내? 30일이야. 청약 처리는 30일 내서. 이거 어디에도 나오죠? 전비법에도 있어요. 여기는 설명 안 했는데 우리 동연무교사 푸는데 거기 들어있었어. 뭐 하는 게 있었죠?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잖아. 그럼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서 받아야 되죠? 그 동의 뭐 하고 싶어? 철회하고 싶어. 철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원래는 언제까지 반대의사 표시나 철회할 수 있죠? 원래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근데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철회는 30일 이내. 거기 30일이란 말이 나와. 여기도 똑같이 나와.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그 30일 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 창립총회를 개최했어. 그럼 언제까지만 처리한다? 창립총회 그 개최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했었어 안 했었어? 앞에 했었어요. 잘 찾아봐. 잘 생각해봐. 다 다뤘던 건데 이미 또 머릿속에서 날아가서 문제지. 하여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철회는 언제까지 한다? 원래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그래서 우리 뭐 도시개발조합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인가 신청 전까지 처리가 돼. 그런데 전비사업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철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으면 30일이라는 날짜가 도달하면 그때까지만 끝이야. 30일 지나면 아직 인가 신청 안 들어갔어도 처리 못 한다는 얘기야. 30일. 다만 30일 되기 전에 한 15일 만에 뭐가 열렸어. 동의서 줬는데 15일 만에 창립총회 개최됐어. 아직 30일 안 됐죠? 그럼 창립총회 개최하기 전까지만 처리되지. 일단 창립총회 개최되면 그 이후엔 30일이라는 날짜가 남아있어도 처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거로. 그래서 처음에는 인허가 신청 전, 그 다음 30일, 그 다음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철회하는 게 줄어든다. 여기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여기는 언제까지 한다? 30일.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해요. 이제 가입비 등을 예청도 30일. 됐죠. 또 청약 처리를 뭘 한다? 서면으로 한다면 이 서면에 효력이 된 게 중요하죠? 서면하면 그 철회서가 뭐 한다?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뭐한테? 발송한 날. 그날 뭐가 된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건 도달주의다? 발송주의다? 발송주의. 이걸 기억하자. 또 하나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하게 청약철을 이유로 뭘 받는 건 안 된다? 우약금이니 또는 손해배상금이 이런 걸 받아먹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받았던 그 예치금한 거 있죠?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되지. 가예치금 다 돌려야 되지. 그중에 뭐 우약금으로 몇 푼 띄고 손해배상으로 몇 푼 띄고 너한테 주는 건 이것만 돌려줄게. 그런 싸가지 없는 짓 하지 말라고 법에다가 명시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안 되죠? 탈퇴라는 거하고는 헷갈리지 말라. 철회는 뭐죠? 아직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나 가입 안 할래? 라는 게 철회야. 탈퇴는 이미 가입이 된 거야. 뭐가 된 거야? 조합원이 되고 나서 그만하자. 이게 탈퇴죠?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다?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만 할 수 있죠? 일단 아무나 탈퇴해서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 또 하는데 그 탈퇴한 자에게 뭘 줄 수 있어? 그에 대한 그동안 자기들이 냈던 돈 있죠?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원래 탈퇴가 가능한데 탈퇴한 조합원하고 또 한 명 제명된 조합원 둘 다 뭐 할 수 있다?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탈편자만 환급을 청구한다. 잘린 자도 청구할 수 있다. 잘린 자가 누구야? 예, 제명된 자. 보통 제명된 자는 왜 제명되죠? 요번에 보니까 뭐 이준석이 뭐 이렇게 잘리는 거 봐, 그죠? 예, 달러들으면 잘리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조합장한테 가서 달러들었다가 모가지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 제명된 자. 이 사람도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 2번이나 썼어. 그게 2번 난 거야. 거기까지.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주택조합의 사업종결 및 해산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 사업종결 및 해산은요, 이건 그림으로 다 여러분들이 꼭 이 순서로 정리해야 돼요. 첫째는 뭐부터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모집 신고가 뭐 되죠? 수리되잖아. 모집 신고가 뭐냐? 수리된 날, 수리한 그날부터 몇 년 내에? 2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 내에 뭐가 돼야 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뭘 개최합니까?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뭘 결정하죠? 우리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내에 조합설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것. 이거죠? 이게 첫째고. 두 번째가 그럼 뭐까지 했어 이제? 모집 신고 수리로부터 2년 내에 뭘 했다는 얘기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뭐 받았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가 받았으면 그걸 끝이야? 아니야.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조합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는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게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사업 계획이라는 걸 작성하죠?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요 사업계획 신청 언제까지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이것도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또 이제 이 그림에서 또 연장선 넣고 뭐 받은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지금 제가 그려서 외우듯이 이건 이렇게 외워야 되지 이걸 따로따로 무슨 어떻게 뭐 외우지 못해요. 그럼 문장으로 외우지면 머릿속에 남질 않아. 어디 이렇게 그림식으로 다 이렇게 도표시켜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조합 설립과 더 다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 이건 몇 년? 3년입니다.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하고 뭐 받는 것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여기다 밑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몇 년? 3년까지도. 그러면 다시 뭐 이런다? 그 다음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뭐죠?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조합 설립했잖아. 그죠? 이걸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2년 내는 사업계획 신청이 되고 3년 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승인 신청 들어가는 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는 건 3년 내에 받아야 된다. 안 하면 이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때 총회를 개최하려면 이 총회 개최하면 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알려야 됩니까? 7일. 총회를 여기서 개최하죠. 그럼 며칠 전까지는 알려야 된다? 요 기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이내에는 총회 회의 목적 등 이런 걸 통지하자는 건 7일 내 통지할 것. 여기까지 7일 내 통지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됐어요? 예. 그 내용들 최소한 그 정도는 외워두세요. 요 절차들만.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및 소유권 확보라고 되잖아.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행위는 뭐 하는 자만 사업계획 승인 받죠? 단독주택을 짓는데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데 30세대 이상, 대지를 주선하는데 1만 정도 대상할 때는 뭐 받을 것? 사업계획 승인 받을 것. 다만 단독주택을 짓는데 뭐 짓는데? 한옥을 짓는데 그때는 몇 호부터?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2번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 그 다음에 밑에 국자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나오죠? 누가? 국가나 또는 LH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자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을 할 때는 국자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때 택도 없는 게 뭐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둘을 택도 없는 짓. 얼마나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은 누구한테 받는다? 국자한테 받아라. 세 번째는 누구 생각에
광수생각에 카툰에 나오는 그 만화에 광수라고 있잖아. 광수생각. 광수가 뭐죠? 광역시 수도권에서 뭐가 필요돼?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 그때도 국장한테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까지. 자,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라는 건 중요한 게 뭐죠? 원래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뭐 내주는데 사업계획서에 내주는 게 원칙인데 아직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내준다? 사업계획서에 내줄 수 있더라. 그런 게 있었죠. 그중에 중요한 게 뭐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얼마큼? 원칙 80%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무슨 대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아직 소유권 다 확보해서 못했어. 못해도 사업계획서에 내주죠. 다만 누구랑 같이 한다면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한다면 그때는 80% 사용권이 아니야.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일 때 뭐 내준다? 사업계획서를 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된다 이제 했는데 문제는 80% 이상부터 몇 프로까지만 사용권을 확보해서 95% 미만까지만 확보했대. 80% 이상 90% 미만 사용권을 확보했죠. 그러면 나머지 5% 되는 당장 있죠? 이상 되는 거 나머지 5% 이상 아직 남은 땅 그거는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원주민. 이때 원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온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해 온 자는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얼마까지만 사용권 확보했을 때? 80% 이상 90% 미만만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는 요 원주민은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오죠? 몇 프로 뭘 확보하면? 95%뭘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모든 토지 그 5% 미만 되는 나머지 토지죠? 전부가 뭐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것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 문제는 무슨 가격으로 나한테 팔아라 하고 할 수 있죠?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서했다. 그 매도 청구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 이상은 협의하라? 3개월 이상은 협의하라. 예, 매도 청구 소송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이상은 협의하랍니다. 아셨죠? 이거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 3개월 이상 협의.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다음 핵심된 몇 번? 66번. 자, 공사 착수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뭐죠? 원래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그로부터 몇 년 내에 공사에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몇 년?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그로부터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 자, 공고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죠? 최초 공고도 역시 5년 내 공사 시작이야. 근데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최초 공고에서 공사 시작한다고 뭐 했죠? 착공 신고했잖아.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도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뒤가 내 뭐 하지 않았어? 공사 시작 안 했어. 어떻게 될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정당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는 뭐 할 수 있죠? 착수하는 걸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사 착수 기간 뭐 할 수 있어? 연장. 원래는 몇 년? 5년. 그런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 정당한 사유가 끝난 종료된 날부터 다시 1년에 보면서 더 연장시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연장이죠? 최초 공고 외의 공고에서는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2년 내. 그거는 정당한 연장 사유에서도 연장 안 된다라는 하고 또 하나 조금 전에 5년 내 또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그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걸 안 하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걸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원래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사업계획 취소를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 최초 공고 외의 공고에서는 원래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못한다? 이건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맞다 그랬어요. 왜 못하죠? 최초 공고에서 이미 2년 동안에 아파트 공사했어 안 했어? 했죠. 거의 공정이 80% 이상 끝났을 건데 1공고 그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9 아파트 80%신 거 다 부셔버려야 되거든. 아니 수천억을 들여서 이미 쳐놓은 건데 그걸 다 철거하라고? 그런 미친 짓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거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야. 거기까지. 자, 그 밑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건 뭐죠? 머릿속에서 민법하고 결부돼야 돼.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요? 이게 딱 나오면 그림구법이 최고야 이거는. 그리고 보면 여기 아파트 지으려고 했었죠? 근데 아파트 땅 중에 일부가 이 땅이 누구한테 남의 땅이었었죠? 이게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땅이야. 근데 아파트 이렇게 짓는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 땅이 일부가 어디 들어가 있어? 이 땅의 일부가 남의 땅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사업 주체가 사기쳐가지고 자기 땅인 양 거짓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고서 뭐 했어? 아파트 다 졌어. 근데 다 짓고 나서 뭐까지 받았는데 사용검사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 요거에 아파트 입주자들 있어 없어? 그걸 주택의 소유자들이라고 불러. 이때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거 아파트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가 끝났는데 누가? 요 토지 실소유자가 이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 땅의 일부가 아파트가 이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뭐랍니까? 야, 내 땅이야. 니들 거 아니야.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는 거 말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땅 하니까 내 땅이야. 나나 이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수 청구 소송을 얘가 제기했죠. 그러면 누가 승소한다? 얘가 승소합니다. 현재 소유권 등기는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승소를 해서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소유권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다 짓는 동안 너는 어디 처박혀서 뭐하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집 거라고 주장해서 이 사람들이 막대하게 피해를 입게 되느냐 이 얘기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야, 네 거라는 건 인정할게. 대신 돈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어 라고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매도 청구야. 그때 매도 청구 대상은 이 전체 토지 면적 중에 이게 얼마여야 돼? 전체 대지 면적, 주택단지 면적 중에 이건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이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사람들끼리 뭐 해야 돼?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죠? 소송 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 대표자. 얼마큼 동의가 필요하죠? 이 사람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누굴 선정한다? 대표자를 선정해서 이 대표자가 바로 이 사람하고 매도 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도 청구하는 건 언제까지만 행사할 수 있죠? 아무 때나 행사합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뭐한 날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내만? 2년.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2년 내 이 사람들의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이 토지 실수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야. 송달되어야 한다라고 되지만 하여튼 도달해야 해야 됩니다. 2년 내만 매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 2년 지나면 안 돼요. 그냥 뺏기고 마는 거야. 그렇게 됐단다. 자,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뭐하라고 했어?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은 네 거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죠? 그래서 판사가 얼마 주라고 금액이 결정됐어. 그때 판결의 효력은 여기 소송 제기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머지 주택의 소유자들 전체에도 효력이 미칩니까? 그때는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아니고 나머지 여기 있는 소유자들 전체한테도 그 판결의 효력은 미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때 이 사람들은 결국 소송비 나갔죠? 이 땅 사느라고 또 돈 또 줬죠? 분양대금 다 내고 산 건데 이중으로 돈 나왔잖아. 소송비 다시 대지 구입비. 그거 어떤 새끼한테 달란다? 사업주체 요놈한테 뭐 할 수 있단다? 일단 그걸 갖다가 구상할 수 있다. 우리 구상권이라는 건 아무런 의무가 없는 자가 그 돈을 지급했을 때 다시 원래 의무가 있는 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구상할 수 있단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아셨죠? 맨 밑에 뭐가 나온다?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게 나옵니다. 이때 주택 상환 사채는 누구만 발행한다? 한국투자공사하고 법인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단다. 그때 법인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일 것. 그랬으면 발행할 수 있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지만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다. 그럼 LH 한국주택공사는 보증 필요 없다. 그거랑 혼동하지 마세요. LH는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때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이거는 뭐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받고? 에이, 여기 주택상환사채라는 거 뭐죠? 주택으로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거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들이 발행하죠. 이때 회사가 누구죠? LH, 한국투자고 법인등록사업자. 이들이 채권을 발행할까? 회사채야. 회사채, 사채지.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무부담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랑 아무 관계없다? 행정안전부장은 여기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는 것만 행정안전부장이 관여한다 그랬지. 이거는 LH하고 법인등록사업자만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빚을 지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돈 빌려줘라. 나중에 너한테 주택으로 줄게. 요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주택상환사채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여기는 국장한테 승인받을 것. 근데 토지상환채권은 발행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을 것. 그거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 승인. 도시개발법, 주택법에서 이때 주택상환사채는 국장한테 승인받을 것. 요 차이점도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옆 페이지. 발행하는 방법은 김명주 권으로 발행하죠? 이름을 써서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 다만 해외 이주 등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액면 또는 할인 방법 두 가지 다 발행이 가능하고 이때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상환기간 어떻게 따지죠?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걸 상환기간을 부르고 공급계약 체결일까 분양계약서 쓰는 날이야. 그날이 상환일이지. 아파트를 진짜로 지어주는 나서 그걸 주택을 주는 날이 아니고 공급계약 체결이 상환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이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해서는 된다?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밑에 주택의 사채 효력 하나 남았죠? 이때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중간에 뭐 했어? 문 닫아버렸어요. 망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자가 이미 발행한 건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건 발행에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런다 그랬죠? 아까 보증승자 있잖아. 그죠? 그 보증승자 대신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건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는 걸 조심하시죠. 자, 핵심 정리 69번. 주택의 공급 원칙. 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원래 공급하는 건 분양이잖아. 그죠? 그럼 분양할 때는 어떻게 분양하라는 얘기야? 먼저 분양하려면 거기서 공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죠. 분양이라는 거 뭐 하는 거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원래 입주자 모집 공고 뭐부터 와야 돼? 승인받으라는 얘기야. 원래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모집 공고 내겠다고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죠?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만 있습니까? 아니야. 뭐도 있어? 복리시설 있잖아. 상가 있죠? 아파트에 뭐 있다? 상가, 복리시설. 이 복리시설은 승인받습니까? 아니요. 신고만 하라. 시장소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모집하겠다고 시장소에 승인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다만 복리시설은 신고만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인데?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있대. 누가 있대요? 공공주택 사업자. 그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들이 공공주택 사업자들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뭐 일정 지분 비율 초과하는 공동주택법인 등등 이런 자들이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있다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은 이거 승인받는다? 아니요. 복리시설 신고한다? 아니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승인 신고하는 건 누구만 한다? 민간사업주체들만 민간사업주만 승인받고 신고한다. 그것도 구분해서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어디서만 적용하죠? 첫째, 공공택지. 뭐 공공택지가 뭐였었죠?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을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 그럼 공공택지를 분양하면 그 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거기다 뭐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 지을 때 가격을 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예, 공공택지에다가 아파트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럼 두 번째,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는 몇 군데에서만? 3군데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된다. 첫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두 번째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세 번째는 투기과주소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단이 지정하는 지역. 거기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러이러한 건축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건물은 분양가 산재 적용한다는다? 안 해도 된대. 첫째, 도시형 상하주택 분양가 산재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남에다가 지금부터 소형주택 짓는데 분양가 얼마라고 했어 내가? 평당 1억. 예, 평당 1억씩 분양했어요. 근데도 분양이 되더라니까. 왜? 분양가 산재가 없으니까 그냥 수요만 있을 것 같으면 지들이 가격 매기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매겨서 팔으면 되는 거야. 아니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럼 분양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도시형 상하주택.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몸에 잘못된 거야 이거. 이제는 분양가 산재 적용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도시형 상하주택은 부자들이 사는 거야. 그래도 보통 원룸인 치잖아. 그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걸 무슨 평당 1억씩이면 도대체 그 월세를 얼마 받아 먹어야지 그거 딱 빠지는 거야. 월세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분양가 산재를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있는 부분은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거? 도시형 상하주택. 두 번째, 경제 자유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공주택들. 세 번째, 어디 안에 있는 거? 관광 특구에 있을 때. 근데 관광 특구에 있는데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한 가지를 갖춰야 돼. 첫째, 층수가 몇 층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200m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택법은 한 개층을 3m로 계산한다. 그래서 높이가 150m, 50층이거나 또는 150m 이상은 어디에 있는 거? 관광 특구 안에 있는 공주택은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주택공사나 또는 지방공사가 뭐랍니까? 시행자로 참여를 하면서 거기다가 10% 이상을 뭐 줬습니까? 임대주택 지었대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첫째, 정비사업인데 얼마밖에 안 된대? 규모가 면적이 2만 제부터 미만이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그런 것들 중에 하나, 면적이 2만 제부터 미만이거나 200세대 미만인 소형 정비사업이라면 그때는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 이때도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공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도 분양가 산재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서? 혁신지구 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쯤에 그때 토지 면적은 얼마 되죠? 면적 1만 제부터 미만, 세대수 300세대 미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안 써놨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대통령이 얼마죠? 면적은 1만 제부터 미만,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이거 왜 안 써놨느냐? 위에 4번의 동그라미 기억 있죠? 이거하고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구역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비구역은 얼마죠? 면적 2만 제부터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근데 여기 혁신지구 재생사업 면적 1만 제부터 미만, 세대수 300세대 미만. 도대체가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놓냐. 어디는 2만 200세대, 여기는 1만 300세대. 1만 했으면 100세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한쪽은 시소노릇하니까 한쪽을 떨어지고 한쪽으로 올라가고 2만 200세대에서 1만 300세대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인도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드는 게. 하여튼 법은 그렇다. 예, 그대로 정리해야 돼.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애우라고 말하고는 나도 짜증나. 근데 시험 문제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 시험 문제 영순이거든. 뭐로 낸다? 분명히 말하지만 괄호로 넣기는 될 거야. 이거 100%야. 요새는 박스 문제를 냈잖아. 그죠? 박스 문제 냈고 요거 2만 200세대 요지를 냈고 밑에는 1만 300세대 요거 어떤 걸 낼지 몰라.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해두라. 자, 이제 핵심 내용 71번 거주 의무기간. 자, 일정한 지역에서는 거주 의무기간 있죠. 첫째는 수도권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뭐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 또 하나, 두 번째 어디 있는 거? 공공택지. 아니 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저기 어디 있는 거?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있는 거기서 투기과지구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를 갖는다. 투기과지구. 세 번째 공공재개발사. 이때도 일정 기간 거주하라. 그 기간이 얼마죠? 어떻게 그랬어? 5년, 3년, 3년, 2년, 3년, 2년 이렇게 해오라 그랬어요. 방법 없어요. 이거. 5, 3, 3, 2, 3, 2 이게 전부야. 그럼 이건 뭐죠? 수도권 어디에서 하는 거야? 이건 요거 네 가지는 수도권, 공공,
좀 전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그래놓고 요거는 두 가지는 공공택지. 그죠? 이 두 가지는 공택지, 외택지. 이렇게 돼서 공공택지는 5년, 3년. 공택지 외택지는 3년 이내. 그 다음에 80% 미만 싸다. 주변 시세보다도 80% 미만밖에 안 된다. 싸죠? 분양가가 80% 미만이니까 10억짜리인데 여기는 얼마래? 8억 미만, 7억대를 분양하는데 싼 거잖아. 그럼 몇 년? 5년간 거주할 것. 80% 이상, 100% 미만, 조금 싸다. 그건 3년간 거주할 것. 공호택지, 외택지에서는 80% 미만 싸다. 3년간 거주할 것. 조금 싸다. 80 이상, 100% 미만, 2년만 거주할 것. 그게요. 그래서 공공택지는 5년, 3년, 공택외에는 3년, 2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좀 전에 행정주신 복합도시 3년, 공공재개발사업 2년. 이게 전부 같은. 하여튼 숫자들을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외워야지. 방법 없잖아. 그죠? 다음 72번 공공질서 교란행위 금지 하고 나죠? 이때 공공질서 교란행위 금지는 일정한 증서나 또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증서나 지위를 함부로 타인에게 뭐 하지 말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이때 지위나 증서가 뭐죠? 조합원주의 또는 주택상환사채 또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있죠? 그걸 입주자 저축증서라는데 이런 거 함부로 더 나가서 시장우수처장이 발행한 무허가물 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이주대대자산 확인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함부로 타인에게 뭐 하지 말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양도, 양수란 매매나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율을 양도, 양수라는데 뭐는 괜찮다?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 제외라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저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저당, 주택상환사채, 또 하나 입주자 저축증서. 여기도 통장 갖고 있죠. 그거 담보를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담보 받는 거야. 담보 대출 받는 거야. 그게 뭐죠? 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대출 받는 거 된단다. 그런 얘기죠. 자, 73번으로 나와서 투기과지구. 자, 투기과지구는 누구만 지정하죠? TWO. 맞죠? 두 사람만 지정한다. 국장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한다. 그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자기 밑에 있는 누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벌써 그건 네 번째 내용 지정 절차 속에 들어있어. 지정 절차가 먼저 했어. 네 번째. 자,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지사 의견 들어라.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하라. 그거죠? 자,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죠? 지정대상 지역. 지정대상 지역. 원래는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모두 가능하다? 읍, 면, 동, 지역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중에서는 뭐 할 수 있고 지정 단위를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 기준 어디다 정하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던 직전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에 뭐가 얼마나 올랐대? 주택의 월별 청약 경쟁률이 모두 얼마? 5대 1을 초과하나. 또 하나 중요한 거.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월별 청약 경쟁률은 얼마? 모두 10대 1. 원칙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을 초과하면 몇 개월 이내에 지난 2개월 동안에, 지난 2달 동안에 그렇게 올랐다면 그때는 뭐 한단다? 그때 경쟁이 치열하다면 그런 데는 투기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첫 번째 거 중요하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 주택 분양 실적이. 작년까지는 뭐 쓰죠? 분양 계획이. 지금은 분양 실적이. 분양 계획이 아니야.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런데도 지정해야 된다. 그죠? 등등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이거 투기과열지구 지정해놓고 다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해야 될 것인지 이거 따져야 되죠? 그건 누가 한답니까?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놓고 언제마다? 1년마다야? 아니요. 작년까지는 1년마다.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뭐랍니까? 지정유지를 재검토해야 된다. 자, 뭘 열어야 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수집해서 지정유지 재검토하는 걸 얼마마다 한다? 반기마다 한다. 이때 조심할 건 반기야, 분기야. 반기는 전반기, 후반기 몇 개월이라는 얘기야? 6개월. 분기는 3개월.
4개월 아니야? 3개월이야?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기라고 했으니까 전반 후반기 6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1년마다 하는 걸 사실은 6개월마다로 더 땡겼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정리합니다. 자, 문제는 그 밑에 뭐가 나와? 전맹이 제한. 어떤 데서만 전맹이 제한 맞죠? 5군데. 어디? 투기 가지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 전대, 공택지, 외택지, 공공 재개발 사업. 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10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뭐 할 수 없다?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뭐는 괜찮아? 상속은 제외. 여기는 상속으로는 전매하는 건 괜찮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투기과주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시작하죠? 항상 전매 제한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야. 공급계약 체결일 땡 틀려. 옛날엔 공급계약 체결로 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당첨되는 날, 바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바로 전매 제한에 들어간다. 언제까지 한대? 투기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까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날까지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미등기 전매하지 말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말뜻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전매하는 소리는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팔지 말라. 뭐죠? 미등기 전매 제한에 걸린다. 이 소리야.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발을 해. 근데 문제는 자, 내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한 후에 전매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 전매 못할까? 아니요.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전매 제한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새겨듣기 말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도 했다? 아니야. 전매 제한의 예외. 무슨 말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 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매 제한 안 받아. 전매할 수 있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근무, 생업사회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에서 할 수 없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어디에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제외.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것, 또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는 것, 또 배우자와의 모로 인해서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 또 하나 있죠?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 이혼은 전부 다 양도하세요. 증여는 일부만. 공동소유라 그랬었죠. 공동 명의로 하는 거, 그것만 일부 증여라고 하고 그것도 가능하다. 또 배우 밑에 실직이나 파산이나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생하면 그때도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예외적인 사항들. 자, 75번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고 있죠. 그럼 리모델링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대도시가 아니시는 원칙적으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도지사가 그 대도시가 아닌 시장 보고 뭐란다? 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라라 라고 하면 그때는 뭐죠? 수립하여야 한다. 예, 원래는 대도시장만 수립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수립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여야 한다. 자, 옆 페이지. 그럼 수립하는 절차는 뭐와 똑같다?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 썼죠? 거기랑 비슷해요. 아까 기본계획도 주민들에게 공람시키고 주민들의 의견 들으라 그랬죠? 며칠 이상? 10살 이상라고 했잖아. 그죠? 그 10살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시키는 거 여기도 있잖아.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듣는 거 여기도 있죠? 그래서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된 이 내용은 아까 어디 있는 거?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 내용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다른 게 있죠. 그 다른 게 두 번째야. 거기서는 아까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뭐라고 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뭐 하시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반대예요. 도지사 수립할 필요가 없어. 그럼 너는 수립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수립한다면 그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장한테, 도지사한테 뭐 받으라 했어? 거기는 승인받아라 그랬었어. 그죠? 누구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정비법에서는 리모델링 기본에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근데 어디서는? 주택법에서는 아니야.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아야 돼. 대도시장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포함하고 됐잖아. 둘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여기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한 건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것.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대도시장이라고 명시해놓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라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기억하고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하면 정리하죠. 그래서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사업 시행 위한 허가 요건. 이건 무슨 말이죠? 자, 리모델링 뭐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 그럼 사업에 들어가려야 되잖아. 그럼 사업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다시 허가 받아야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허가 받기 위한 무슨 요건이 있다? 사람들에게 동의서 받아오래요. 니들 어떤 방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 받아오래요. 그래야지 뭐 허가 내주겠대. 그때 동의 요건 얼마죠? 7,550번. 75% 플러스 50% 동의를 받아라. 그랬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75% 플러스 50% 동의. 그렇게만 일단 기억하라 했고, 입주자 대표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단 거기까지. 마지막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거는 설명했었어 안 했었어? 안 하고 따로 암기하자 해서 마지막에 별도로 우리 문제풀이 백선할 때도 이건 따로 정리하라고 그거 써놨었어. 자, 간단히 정리해보죠. 시험 문제 시사성 있게 출제할 수 있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슨 소리죠? 토지는 임대 빌려주고 주택은 뭐 한다? 분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택만 분양하고 땅은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그런 분양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거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빌려줬으니까 땅 임대차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몇 년? 40년 아니다. 그런데 연장할 수,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갱신하려면 그 사람들 얼마가 오케이 해야 돼? 75% 이상이 거기 있는 토지 임대부 소유자들의 75% 이상이 뭐 한다고?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뭐 할 수 있어? 또 40년을 포함해서 이를 갱신할 수 있대. 그럼 40년 플러스 40년 하면 몇 년이야? 80년. 거의 평생 동안은 그냥 거기서 살 수는 자기 세대는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토지에 대한 뭘 했죠? 지금 임대차 계약 썼잖아.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효력을 뭘 인정한다? 지상권이 설정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그걸 지상권으로 봅니다. 또 임대료 올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 토지 임대료 올려받을 수 있죠. 근데 몇 년 내는 안 된다? 2년 내는 별 의미도 없는 거. 그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어떻게 받는 방법? 임대료 받는 방법. 원래는 월별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임대료가 뭐야? 월세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보증금 뭐죠? 전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별 임대료라는 건 월세로 내라는 얘기고, 그런데 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칙이 뭐다? 전세야 월세야? 원래는 월세야. 근데 뭐로 바꿀 수 있어? 전세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전세로 전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하면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고, 그땐 그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환산해야 되죠? 그때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해서 환산한다?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말고 웬만한 거 다 뭐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야. 근데 여기는 몇 년? 3년 만기. 아이고 돌아버린다. 좀 하나로 통일하지 좀. 그죠? 여기는 또 3년 만기 정기예금. 다른 데는 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여기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때 법 적용 순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법 순서대로 정리할래? 제일 먼저 뭘 정의하죠? 2법. 2법은 뭐야? 주택법 먼저 적용해. 그럼 주택법이 없는 건 뭐 정한다? 집합건축법이 먼저야. 그 집합건축물법을 적용했는데 그것도 없어? 마지막 민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순서는 주택법, 집합건축물법, 그 다음에 민법. 이 순서로 내려간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예, 주택법에 관한 방대한 분량이 다 끝났고, 이제 뭐 남았죠? 건축법.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